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기 시간인데요. 수요일에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두 분 모습을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미니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가볼까요? 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잠금 해제한 백모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요. 그 아이폰의 포렌식 결과를 보고 지난 16일 기업에서 대관 업무라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고요. 네. 참고로 백 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한 청와대발 범죄 첩보 문건에 관여한 핵심 인물인데요. 이분은 지난해 12월 검찰 출석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게 이제 그 총선 전에 수사가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서 일부만 남기고 스톱이 네. 됐었죠. 선거 때문에 그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소 여부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당시에 사실 이 전화기죠, 휴대전화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었어요. 네, 경찰이 갖고 있는 거를 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맞아요. 예. 경찰이 달라고 하니까 또 검찰에서 반려하고 네.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이 휴대전화 기종을 얘기하겠습니다. 아이폰입니다. 뭐 다 알려진 예. 거니까. 예. 결국 못 풀다가 이제 풀었어요. 아 근데 이것도 뉴스거리예요, 사실은. 예, 못 그러니까 아니 풀었어요, 이건 결국은. 그냥 그 가십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거의 이제 푼다 못 푼다. 네. IT 전문가들도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던 건데 풀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풀긴 일단 풀었어요. 네. 예. 아무튼 그것도 이제 근데 지난해 4월에 교체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기종이 뭔지 대충 이제 감이 오는데 네. 이 그 기종 같은 경우 특히나 더 풀기가 어렵다 이런 그렇죠. 그 전문가들 이야기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풀었네요. 네. 근데 풀었다면 네. 이제 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일단 참고인들 뭐 대거 부른다고 하긴 하는데 네. 글쎄요, 좀 생각보다는 좀 빠르진 않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좀 풀었다고 하면 이게 뭐 요새 피사시 공포하진 않지만 사실 풀었다라는 이야기는 총선 전에 이미 나왔었으니까. 벌써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그 그러니까요. 보니까 디지털 포렌식 2번 이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했을 때 안 나왔다는 걸로. 아, 그럼 예. 잠깐만요. 아이폰 네. 비밀 잠금을 해제해서 네. 1차 이제 포렌식 그렇죠. 시도를 해서 포렌식 했는데 결과를 뭔가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안 나왔다는 그거를 거죠. 나오지 않았던 통해서 거죠. 뭐 소환한 네. 사람이 대관 업무하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음. 그럼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또 다시 이제 포렌식을 하고 또 소환을 한다는데. 예. 그러니까 포렌식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 이 사람이 백무수사관이 다 지웠다라는 거거든요. 예. 지웠는데 아이폰이 복구가 사실 어려워요. 예. 뭐 이건 방송 얘기해도 될지 몰라도 아이폰 기종 중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네. 근데 이 기종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 포렌식 작업을 했는데도 안 나온 걸 보면 뭔가 수사가 좀 쉽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그 돌아가신 분이 이 아이폰을 구입한 게 지난해 4월이라고 한다면 최신 기종이죠. 지금 검찰이 캐고 있는 이른바 울산 사건 같은 한참 그 전에 어떤 진행이 됐던 사건 아닙니까? 네. 뭐 사건의 본질이 뭐냐는 둘째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 새 아이폰에 담겨 있을 내용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상식적인 의문도 따라붙는 거잖아요, 사실.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걸 기대했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청와대에서 수사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회유를 하지 않았을까. 그 회유의 정황이 예. 거의 아이폰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네, 이미 애플 얘기했잖아요. 네, 애플폰이라고 할게요. 저는 애플폰에 담기지 않았을까. 아, 예.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목록이 나와서 하나둘씩 부르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그거죠. 가능할 것 그거 같습니다. 같아요. 예. 네. 포인트를 그쪽에 두고 있다. 예, 그쪽에 두고 네. 있고 계속 불러서 오히려 청와대 회유 의심을 하고 있다. 그 네. 시점이 그거니까. 그래서 한 명이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서 또 터잡아서 또 조사하는 뭐 그런 방식을 좀 택하고 왜냐면 있는 것 같아요. 시점이 딱 4월인 걸 보면은 의혹이 불거지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 정황이 담겨 있지 않겠나라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 포인트가 이제 그쪽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라는 네. 건데 관련해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전혀 거고. 없어요. 예. 예전 같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정도 되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포인트 짚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사실 이제 그 관심 대상이 되는 인물이 되는데 네. 총선 전에 이제 검찰에 이제 나가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 소환 조사가 있는 건지도 사실은 이제 그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추가 소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로 그러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가느냐 네. 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이광철 비서관은 조사를 받은 바가 나가서 받았던 받았었어요. 예, 근데 받았었죠. 그 후에 비공개로 또 받았었어요. 없었던 걸로 네. 보이는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비서관도 불러서 조사를 그러니까 한 반이 있고 네. 그러면 바로 기소로 가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저도 수사를 했던 경험상 그러니까 공소유지를 하면 증거가 확실하고 그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백이 없고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명확한 증거를 지금 찾는 걸 이 포렌식 작업에서 좀 얻고 싶었는데 음흠. 조금 쉽진 않은 상황이 아니었나. 에이. 뭐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좀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사안인 금방 것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예,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서 교통범죄 법정형이 높아졌는데요. 네. 그래서 대법원 양형 기준도 대폭 상향됐습니다. 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형까지 권고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위험 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을 높이는 네. 내용의 교통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위험 운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음주운전? 술 마시고 예. 운전을 한 경우 약물도 포함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건데요. 수정안에 따르면요. 네.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 치사죄의 경우 예. 기본 양형 기준이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징역 8월에서 2년보다 훨씬 높아진 겁니다. 예. 또 위험운전 사고 가운데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징역 4년에서 8년에 처하도록 하면서 일반 교통사고 치사죄 가중 영역인 징역 1년에서 3년보다 더 형량이 네. 늘었습니다. 예. 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특별 조정을 통해서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 궁금한 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사실은 양형 기준에 그걸 두지 않고 있거든요. 예. 원래는 감경 요소, 가중 요소 이래서 예. 뭐 감경 요소는 예컨대 치상이라면 적게 다쳤을 때는 감경이고 중하게 다쳤을 때는 뭐 가중이고 네. 또 뭐 난폭 운전하다 그랬으면 가중 요소고 뭐 이렇게 보는데 비난 가능성을 사실은 양형 요소에 잘 두지 않습니다. 특히 이거는 가실 범죄예요. 음주까지는 고의지만 사고 낸 거는 가실이거든요. 음주해서 일부러 죽이는 경우는 다치게 한 경우 없으니까. 그 음주 고의 사고 가실인데 그래서 비난 가능성을 둔다는 건 결국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야 뭐 법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뭐 뭔가 그냥 그 주어들은 풍화에 따르면 죄질이 무겁다, 죄질이 그렇죠.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떤 죄의 경우에도 죄질이 그러니까 더 나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뜻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살인죄나 이런 고의 범죄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비난 가능성. 아, 근데 과실범죄는 그게 또 안 좀 되는 겁니까? 불가능한데 제가 지금 계속 찾아봐도 바뀐 그 비난 가능성 양형 기준을 지금 아직 공지가 안 돼서 예.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과실범죄에서 비난 가능성을 두긴 좀 쉽진 않아요. 아니, 진짜 제가 기사를 쓰면은 더 기준이 높아지는 건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제가 네. 가장 그런 게 저한테 제보를 해주실 걸 쓰면 사람에 따라서 네. 예컨대 유명 인사가 위험운전 치사죄를 범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건지 또 일반 뭐 평범한 사람이 하면 낮은 건지 예. 그 자체가 조금 양형 기준에 두기에는 조금 적절해 보이진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어떤 그 취지에 뭐 동의를 하기 네. 때문에 뭐 양형 기준을 잡으면서 상향 조정한 거에 대해서 토를 달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유, 그렇죠. 네, 뭐 네. 아마 그리고 이제 그 대다수의 국민은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점검을 할 건 해야 돼서 좀 질문 드리는 건데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것이 말 그대로 똑같은 음주운전 치사죄인데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 행위의 어떤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어떤 여론화가 더 되느냐 덜 되느냐. 지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고의범죄는 그런 거거든요. 고의범죄는 네. 예컨대 계획살인, 네. 살인범죄를 예를 들면 네. 계획적인 것, 네. 또 관계에서 뭐 존속이라든지 뭐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우발살인보다는 계획살인 같은 예를 게. 들어서 5689님이 문자 주셔서 질문 주셨는데 음주하고 뺑소니한 경우 같은 게 아닐까요? 이런 추측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유일하게 사실은 다른 범죄입니다. 이거는 또 그러면 그냥 위험운전 치사죄 플러스 다른 죄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또 넣으면 안 돼요. 어차피 두 개 합쳐서 할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분 56989님 질문처럼 만약에 이제 이해를 하려면
그 기본 범죄에서 플러스된 범죄들이 많을 때 혹시나 비난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지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어쩌면 그거는 좀 논리적이라고 봐야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하고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제가 생각.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나온 게 별로 없어요. V 표시, 체크 표시만 체크하겠습니다. 하고. 예.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생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인 60세 여성 응우 옌 티탄, 이름이 네. 좀 어렵긴 한데 이분을 원고로 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응우옌 티탄은요, 1968년 2월 10일 발생한 폭리 폭력 학살의 생존자인데 불과 8살의 나이에 복부에 총을 맞아서 1년간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습니다. 예. 당시 그분의 가족 등 마을 사람 74명이 학살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고요. 당시 총격을 가한 이들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파월 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는 예감을 했고 올 거라고 이제 그 예상을 네. 했었던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예. 넘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 베트남인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나라한테 배상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입증이 되냐 부분입니다. 옛날 얘기기도 하고 이게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네. 입증이 됐다면 가장 또 넘어야 될 선이 소멸시효 부분이 있거든요. 아, 또 그게 있나요? 원래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베트남 전쟁 70년도 있었어요. 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시점이라면 그건 빼버리고 네. 청구할 수 있는 기점부터 다시 기산을 해줍니다. 자, 그것들이 지금 가장 핵심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제 박준 변호사는 이제 법률가이시다 보니까 어떤 법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저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일제 강점하의 어떤 그 강제징용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 법원에 어떤 그 소를 제기를 한 네. 적도 있었고 맞습니다. 일본 법원에서 이거를 기각을 했을 때 국내에서 또 지탄을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례에 준해서 이번 건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갔죠. 어쩌면 갔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청구인이었으면 지금은 피청구인 이 청구를 받는 입장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지사지할 수 있는 경험과 네. 사례가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심정만 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부분을 좀 따져보면 예. 그 소멸시효가 가장 걸리거든요. 네. 과연 베트남 국민이 언제부터 우리나라한테 청구를 할 수 있었겠냐. 네.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좀 증거 부분이 걸리는 게 있었던 게 국방부가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우리들 기록에는 민간인 학살 내용이 없다라고 변명을 했었는데 없죠. 그럼 해놨겠어요. 그거를. 과연 이게 진짜 실제로 법원에 했을 때 저는 좀 베트남 분들이 좀 피해 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입장이긴 한데 과연 이게 입증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예. 뭐 지금 개인의 생각이긴 한데 사실 이런 사건에서 대부분 특별법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어찌 보면 특별법으로 법률상으로도 뭐 맞다고 일제 봐야죠. 강점기라든지 네, 뭐 군의문사 뭐 진상 규명 이런 관련된 뭐 5.18 대부분 특별법으로 갔었는데 네. 우리 국민한테 예. 우리가 했던 행동이잖아요. 우리 정부가 비록 옛날 일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하면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차에 잘못했던 거는 사실은 잘못한 걸 맞는 거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상하겠다 그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법이면은 싶어요. 21대 국회로 가야 된다는. 뭐 그렇게도 21대 보시죠. 해야죠. 21대 그리고 좀 3점, 김진아 21대 죠. 기자가 제기했던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된 게 있는데 국정원에 그렇죠. 관련 기록이 남아 있었던 공개 관련 어떤 소송이 있었던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보도를 맞습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국정원이 불복을 해서 또 항소를 했다는 네. 이런 좀 지금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국정원이 이제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해서 서울고법이 지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실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가 돼야 되고 사실은 다방면으로 종합 검토가 되는 게 첫째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어떤 메시지든지 전달한 바가 없고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없었던 예.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응우엔 티탄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이제 소송이 만약에 이제 그 선례가 되면서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어디까지 이게 파급이 될 것인가.
이 문제까지 연결이 돼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정부가 되든 국회가 되든 맞아요. 종합 검토가 돼서 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지금은 한 명이지만 유족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직접 피해받은 사람도 또 있을 거고 그렇죠.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역사 거거든요. 문제는 분명히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우리가 동의- 가해자였잖아요. 네. 네, 솔직히 동의합니다. 말하면. 네. 자, 그 일단 원칙만 좀 그렇게 좀 확인을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아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